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교수이고요.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손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은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제약이 되어 있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그 주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타이틀에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미국 쇠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뭐 2주, 3주 후에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느냐,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고요. 또 두 분의 정책적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라는 건 당장 1, 2년, 2, 3년 정도의 차이일 거고, 큰 틀에서 보면 둘 사이의 차이보다는 미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패권의 쇠퇴라고 하는 그 큰 흐름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초점을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큰 틀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에 따른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는 이미 우리가 2016년부터 겪기 시작했고 이미 8년이 됐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은 당분간은 역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따라서 단기적으로의 처방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5년 후에 2030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25년 후에 사회 주류로 들어오는 한 25년 후, 그러면 2050, 결코 먼 미래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타임스팬을 놓고 미국의 패권의 향배를 좀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 그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으로는 현재 오늘날의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시선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잠깐 좀 인트로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패권의 흐름에 대한 패권 쇠퇴 얘기를 좀 드리고, 그것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굵직굵직한 도전이 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역시도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요 표는 동아시아연구원이 여론조사를 지난 8월 말에 한 여론조사고요. 상당 부분은 이미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 표도 소개가 된 것이고요. 내용도 대강 소개가 됐는데, 저 표를 보시면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 저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그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 줄었고요.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또 상당히 그건 10% 이상 늘었고, 나쁘다 한미 관계가, 그렇게 보는 수치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미국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 70%가 작년에 신뢰를 했고 올해는 60%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중앙일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역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저희가 2019년에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 시기죠. 그때에 비하면은 상당한 변화, 5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71%가 나쁘게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는 것은 한 1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 5년 전에는 한 반반 정도 됐었는데 큰 변화가 있고 같은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물러나는 그 시점이었는데 유례 없이 후보 교체가 있는 바이든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굉장히 좋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트럼프 팩터가 상당히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트럼피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이 국민들의 불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족주의, 트럼피즘이 보여주는 백인 민족주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반세계화 흐름, 저기 장벽이라고 빌더 월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저 월 트럼프 때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그 월은 뭐 상품 수입에 대한 월 장벽 그리고 이민에 대한 장벽 그리고 이슬람을 대강 테러리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계의 그 미국 입국에 대한 그 장벽 이런 그 3대 장벽들을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반글로벌리즘의 그런 그 흐름이 자리하고 있고 또 아마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방위비 폭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런 그 우려들이 모아져서 아마 그 미국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크게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쇠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2000년대부터 그리고 길게는 그리고 가까이는 2016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그런 변화들. 그것이 저기 패권 주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대강 한 50년의 패권 상승기를 거쳐서 패권의 하강기가 나오는데 그 하강기의 첫 번째 단계는 패권국의 리더십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미국 리더십이 정당한 것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일종의 그 탈정당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그것이 나아가면은 그 패권을 지탱하고 있던 국가들이 떨어져 나가는 분리가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패권은 전형적으로 쇠퇴하고 차기 패권이 등장을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저런 그 패권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강 대입을 해보면 지금 저 그래프가 복잡하긴 한데요. 저기에 그 푸른색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GDP 경제로만 보는 건데 GDP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1950년쯤 해서 세계 GDP의 30%를 미국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피크고요. 다음에 피크는 2000년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그 피크가 잘 안 나와서요. 있고 그래서 그 두 피크 사이를 쭉 이어지는 선 그것이 아마 한 50년의 미국의 패권 전성시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2000년부터 저 푸른색을 보면 쭉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 밑으로 떨어지는 그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요. 또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빨간 선이 일본인데 일본도 뭐 GDP 달러 대비 달러 기준 GDP로 해서 2000년부터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노란색이 중국 예측하시겠지만 그 중국이 2010년도에 일본하고
크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 좀 넘어서면은 미국하고도 크로스가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녹색의 인도고요. 그 밑에가 갈색의 아세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한 그 서방 진영, 미국과 일본, 유럽은 쇠퇴하고 있고 중국과 아세안, 인도가 상승하는 그 앞으로의 이제 그 국면인데, 따라서 대강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물리력은 하강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미국의 패권도 쇠퇴하게 되는 그런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패권 주기와 이것이 대강 맞아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패권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국제 질서를 조성하고 유지를 하는데 기여를 하는 국가, 핵심적인 국가를 얘기를 하고, 그 국제 질서를 조성하고 기여하는 데는 공공재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공재의 제공에 대해서는 대강 2000년대까지만 해도 공화 민주 양당 사이에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여러 타자 기구라든지 혹은 해외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양자 타자 동맹 체제에 대한 지지가 있어 왔다. 그것이 패권 쇠퇴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저희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권이 2000년부터 나오는 현상들이 과대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건 뭐냐 하면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리적인 힘은, 저기 보시면 자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제력의 격차가 심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그에 따라서 미국의 그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적으로는 대테러 전쟁도 하고 나토 확장도 하고 지구화를 확대 심화하게 되는 그런 그 팽창이 나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패권의 혹은 제국의 과대 팽창으로 귀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속에서 도종국이 부상하고요, 중국이 부상하고 그 속에서 동맹국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에 쌓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불안은 뭐 핵심적으로는 저기 적혀져 있는 저겁니다. 미국이 과거에 피크에 있을 때, 전성기에 있을 때 맺었던 약속, 어레인지먼트, 인스티튜션,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기 상당히 버거운 상태가 되고 그것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 그러나 동맹국들은 그 체제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미국 패권 쇠퇴에 대한 민감성은 대단히 높다. 그것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서론인데 해리스와 트럼프는 아마 오전에 좀 말씀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는 그 패권 이후에, 다시 말해서 미국의 패권적 능력이 그리고 의지가 쇠퇴하는 속에서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의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지난 그 바이든 정부부터 지금 이어지는 것인데, 패권 질서는 계속 유지를 하는데 미국 혼자서는 어렵다. 동맹국들과 같이 가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동맹국들이 돕는 방식.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과거의 패권 질서는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동맹국들, 파트너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호적으로 수위를 낮추겠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노동자들의 이익 권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미국의 쇠퇴하는 지역들을 다시 회성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맹의 차원에서는 동맹은 유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미국은 동맹국들의 안보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그 공공재를 제공을 해왔는데 그것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혹은 오스트레일리아 혹은 유럽의 국가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더 많은 부담들, 더 많은 역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대중국 경쟁 우위라고 하는 미국의 그 대목표 그리고 대전략의 대목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한국에는 상당히 큰 도전이죠. 그것이 하나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소위 보수적 민족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저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패권국일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냥 보통의 강대국 중에 하나, 가장 센 강대국 중에 하나고 미국이 공공재를 더 이상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그 입장이고 그런 속에서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요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군사 동맹을 활용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고 그런 그 거래 중심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는 그런 그 일반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외 개입도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혹은 직접적인 경제적 위협이 되는 그런 사안 말고는 절제하겠다, 자제하겠다,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레인트의 그 목표가 상당히 그 강하게 나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도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되고 대만 해협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니까 대만이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유럽의 문제는 나토가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되고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중동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목표는 중국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한다. 모든 공력을 대강 그런 그 흐름이라고 보면 두 후보의 정책적인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 가져다주는 그 도전의 매그니튜드라고 할까요? 그것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맹국들의 기본적인 고민은 어느 후보가 되든 그 우리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동맹의 듀얼 앵사이티의 문제에 봉착할 거다. 첫 번째는 미국의 반기 동맹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것은 저건 뭐 어쩔 수 없는 그 트렌드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빗셀 틈 없는 동맹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한국 군과 미군 사이의 그런 그 협조 체제는 계속 가야 되겠고 그것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분야를 넘어서서 지금 한미 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동맹 결속도도 굉장히 높이고 동맹의 범위도 굉장히 확대를 하는 경제부터 다양한 분야까지 그렇게 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동맹을 내걸고 있는데 이 패권 쇠퇴 속에서의 그렇게 동맹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한국은 상당한 연루의 부담, 연루의 리스크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그 핵심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미국의 커미트먼트의 약화에 대응을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이나 한국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동맹으로서 한국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 건지 다시 말해서 연루의 위험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 그 핵심에는 중국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미일입니다. 한미일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은 사실 동상이몽이라기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동병상련의 처지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봐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국익, 패권적 이익이 아닌 미국의 국익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거들어줘야 되는 그런 그 프레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는 저는 상당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일이 같이 공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하게 미국과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것이 한미일 협력이다. 따라서 그 한미일 협력을 우리가 좀 잘 그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미일 협력은 미국이 원해서 한미일 축으로 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부터는 한일의 그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주체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그 개선돼야 된다.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길게 보면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 동맹은 뭐 국제정치 사를 보면 다양한 층위의 동맹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결속하는 그런 포괄적 전략 동맹도 있고 또 주둔군이 없는 동맹도 있고 또 무늬만 동맹도 있고, 그러니까 동맹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동맹은 영원히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그동안에 우리가 쭉 누려왔던 혹은 경험해왔던 한미 간의 패권적인 동맹, 그러니까 패권으로서의 미국,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로서의 미국과의 동맹에서 상호적인 동맹으로 상당히 흘러나가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넓혀놨는데, 이를테면 한미 FTA도 우리가 경제동맹이라고 한때 뭐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작동합니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 따라서 그 동맹의 관리, 단순히 관리 차원이 아니라 동맹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한미일 협력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한미일 협력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앞으로.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개선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안보나 경제나 이런 그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한일 간의 그 협력이 한일 관계의 수레의 한 바퀴라면 다른 한 바퀴로 현안으로 걸려 있는 역사 문제들, 서로 간의 그 인식의 개선, 그리고 정체성의 일종의 그 조화와 수렴,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노력들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해칭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인도 태평양 전략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래프를 보여주셨듯이 21세기 중후반은 사실상 아시아의 세기고, 그 아시아에는 중국이 있고 인도가 커 올라가고 있고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가 인도 태평양을 향한 그런 그 전략 외교로 본격적으로 전환이라기보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은 한미 관계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그쪽 지역에 대한 웨이트를, 전략적 웨이트를 크게 높이는 그런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미들 파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 가치도 공유하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한국과 일본, 호주 이런 그 미들 파워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그런 그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포인트도 제가 그 중앙일보하고 같이
자료를 만들고 결과 분석을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만 주요한 우리 국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양극화가 상당히 우려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슈들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이게 대응을 잘 해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 남남이 이렇게 또 갈라지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그런 일종의 외교 정책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합치시켜가는 그런 노력들, 초당적 외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션 1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병현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대북 정책, 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북한은 어떤 전략을 지금 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다음 미국은 어떻게 대중 전략 또 대북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미래, 즉 다음 미국의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전략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북한의 전략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북한은 먼저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죠. 아마도 김정은은 가능한 한 이 핵 고도화를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김정은은 핵 국가로 인정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미국 행정부가 군축 협상 혹은 핵 동결 협상하자고 그러면은 아마 김정은은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밀착이죠.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파병까지 보도가 나올 정도로 밀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외교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편익을 가지고 핵 고도화를 추진하는 거죠.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 약점은 제가 역삼각형을 그린 이유인데요. 바로 북한의 경제 문제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아킬레스건이죠. 2013년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대북 제재란 것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핵 경제 상충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핵과 경제가 서로 상충이 되어야지 협상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북 제재와 그 뒤에 또 코로나가 있었고, 그래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아마 저의 추측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한 25% 준 걸로 보입니다. 즉 4분의 1 정도 경제 규모가 줄었습니다. 당연히 북한 주민의 불만이 많겠죠. 아마 그 불만은 우리가 조사는 못하지만 아마 김정은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상 통제를 합니다. 특별히 북한은 이제 고날 행군 이후에 시장화, 북한 주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뭐라도 가져와서 길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밑으로부터 시장화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 고날 행군 때의 북한 주민이 아니라 지금의 북한 주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마 잘 사는 것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에게는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양면의 칼인 거죠. 한편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시장 활동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사회주의를 버리고 이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갖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채널입니다. 거기다가 시장은 이 남한 문화의 유통 장소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시장화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남한 문화, 퍼진 남한 문화를 이제 제거하고 그를 목적으로 최근에 이 대남 정책, 통일 정책을 전한 걸 보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북한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뭐 위기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핵 국가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징악적인 북러 밀착을 기회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상 통제를 내부로 시행해서 이 북한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 장기간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의 불만이란 것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공포 정치를 통해서 억누르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전략은 뭐냐? 좀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기 전에 이 대중 전략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과도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은 이 좁은 마당, 바이든 정부는 좁은 마당 높은 담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통해서 이 첨단 기술 경쟁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즉 첨단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이 격차를 벌이겠다 하는 것이 이 대중 전략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을 통해서 이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관계 악화된 것을 막아보겠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국력이 경제력이 쇠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쇠퇴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은 미국 내부의 이 경제 불평등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경제 불평등 완화시키는 정책, Building Back Better 전략을 펴서 이 첨단 제조업을 리쇼어링 시키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로 혁신을 도모해서 이 중산층을 감화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정책 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으로는 소다자 협력을 통해서 동맹국과의 일종의 연대 체제를 강화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마 대응은 많이 알렸지만 처음에 내세운 정책이 담대한 구상입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일괄적인 비핵화 합의 이후에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비핵화하겠다 하는 걸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협상에 복귀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식량과 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을 내려왔고요. 그리고 많이 알렸습니다만 3D, D로 시작하는 세 글자를 통해서 Deterrence, Dissuasion, 그리고 Dialogue를 통해서 이 복합적으로 북한을 접근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정부 중에서 이 복합적인 대북 정책을 아마 처음 천명한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터런스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 dissuasion, 다이alogue는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8.15에서 대통령께서 이 통일 독트린을 내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 즉 남북 관계의 최종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하는 엔드 스테이트 분명히 한 면에서는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정책을 설계해서 이 대북 정책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일종의 정책적 제안은 좋지만 이제 문제는 진도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 엔드 스테이트는 있고 시작점은 발표했는데 이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dissuasion, 이 다이얼로그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디터런스, 확장 억지를 강화해서 이제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동안 어땠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North Korea Policy Review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조율된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대화나 협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우리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확장 억지, 특별히 NCG라는 핵 컨설팅 그룹이 생긴 것은 의미는 전전입니다. 그러나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러한 확장 억지로 충분한가? 즉 북한의 핵 고도화는 빅점프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너무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아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과연 이 북한 비핵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한 비핵화와 지정학을 떼내서 이 지정학과 결부되지 않은 북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마도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정학적인 복합성 내에서 아마 이 도전은 더욱 어려운 도전으로 읽혀집니다. 미국은 대북 확장 억지를 강화하면서 중국 문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 쪽에서 문제 생겨서 북러 밀착이라든지 중동 전쟁 또 러우 전쟁이 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비핵화는 이 지정학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 넘버원이 뭐냐면 통합적인 지정학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 가운데 이 북한 비핵화 정책이 나와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옛날에 통했던 오직 중국, 오직 북한, 즉 이 북한 문제만 따로 떼내서 보겠다. 그 중국 문제는 거기 일부시키지 않고 이런 전략이라 그러면 아마도 다음 차기 정부도 아마 북한 문제를 풀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대중 전략에 대해서 한쪽 극단은 regime change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미국의 대중 전략이 레짐을 바꾸겠다 하는 그러면 거기에 이 북한 비핵화가 들어갈 자리는 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미국의 정책 결정자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한 비핵화하고 미국의 대중 전략이랑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말씀입니다. 레짐 체인지라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중국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테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중 전략은 이 북한 해법과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중 전략이 managed competition, 즉 관리된 경쟁이라 그러면 중국에 어떤 룸을 주어서 이 북한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푸는데 나서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미국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 때는 어찌 보면은 이 북한 문제는 풀기도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니까 좀 밀쳐두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또 가장 중요한 위협인 이 중국 문제에 올인하자 하는 그런 전략이었고, 만약에 미국의 차기 정부가 그 전략을 반복한다 그러면 저는 실패할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의 대중, 대러, 대북 정책 전략이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 방지 짚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싱 할 수도 있고 시퀀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가장 복잡한 동시에 풀어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일종의 페이싱이라는 것은 이러한 대중,
대러 대북 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단기에는 어떤 나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푼 다음에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이 지정학적 문제를 연관시키면서도 또 웨이트를 달리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혹은 시퀀싱, 제가 말씀드린 시퀀싱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문제를 풀되 쉬운 것부터 풀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긴급한 것부터 풀 수 있겠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퀀싱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 복잡한 이 연립 방식 같은 이 세 국가와의 문제를 동시에 풀려고 할 건지 어쨌든 이 세 국가의 전략이 통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분리시키면 관리가 되기 어렵고 이제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인식 때문에 다시 미루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저는 확장 억지의 그 빅 스텝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뭐냐면 북한의 핵 고도화는 빅점프트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이 볼 때, 김정은이 볼 때 우리가 디스웨이전, 즉 핵을 단념하게끔 압박을 가한다고 그랬는데 이 디스웨이전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마 김정은 스스로는 우리가 앞서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핵이 있고 빨리 만들고 더 잘 만들고 그래서 한국이 뒤쫓아가는 전략으로서는 핵 단념을 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빅 스텝으로 북한보다 앞서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고려할 것은 북한보다 앞서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핵무장론으로 연결되어서 이 중국이 이 북한 문제에 나설 수 있는 룸을 없애버리면 그것도 매우 불리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중국은 이 북한 문제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최대 국가입니다. 북중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90% 이상입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유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장은 못하겠지만 장기간 계속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모든 옵션을 다 준 나라입니다. 0에서 100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를 택하는가에 따라서 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받는 압박이 심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최근 20 곱하기 10, 즉 북한의 20개 지역에 해마다 공장을 짓겠다 해서 20 곱하기 10 정책을 10년 동안 공장 짓겠다 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 주민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안 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지으면 건물은 북한에 짓겠지만 내부에 자본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본 장비를 북한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수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수출을 안 해주면은 결국 이게 이제 유엔 제재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북한의 29배 10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장 억지의 빅 스텝을 밟으면서 동시에 중국에 좀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을까 하는 것이 제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즉 한중 관계를 군사적 대립 관계로 내몰지 않으면서 확장 억지의 빅 스텝이 뭘까? 저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확장 억지 혹은 우리 군사적인 능력 강화에 있어 그동안 제시된 정책 중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와닿는 정책은 작년에 아산 정책연구원과 그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이 전략 같습니다. 미국이 해제하기로 한 이 전술핵을 한국 비용을 들여서 현대화시키고 미국에 배치하는데 한국용으로 배치하자는 겁니다. 한국 땅에 전술핵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들였고 한국용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합의해서 쓸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한국 국민의 한 37% 정도가 경제적으로 우리 소득이 25% 감소하더라도 핵무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통 일반적으로 핵무장 지지하는가 물어보면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혹은 그 이상이 핵무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고통, 희생이 따르는데 소득이 25% 줄어도 핵무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국민이 3분의 1 넘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했을 때 아마 이 3분의 1 수치가 50%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빅스텝이 필요하고, 빅스텝의 하나의 중요한 축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만들지 않고 미국이 만들고, 하지만 한국용으로 비축한 미국에 배치한 그런 핵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2015년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저농축 우라늄 같은, 우리가 SMR을 쏠 수도 있고,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핵연료를 수입하는데 그 수입 비중이 제가 알기로 33~4% 됩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핵연료 수입 못하기 때문에 원전 돌리기 어렵겠죠. 따라서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 즉 핵무기에 쓰이는 우라늄이 아니라 저농축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미가 합의하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비핵화와 대중 전략을 튜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칼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북한 비핵화와 북한 발전 로드맵을 우리 정부와 다음 미국 정부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진행하자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보다 프로액티브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 함정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럼프의 함정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하나의 우려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의 추억 때문에 이 북미 간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지었다 하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할지 모르죠. 따라서 핵 군축이나 핵 동결 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정책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한국의 핵무장론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우리 정치인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하게끔 밀어붙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핵 도미노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스가 당선되게 되면 제가 우려한 것은 현상 유지 함정입니다. 즉 바이든 정부 이쯤 공격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은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이 북한 문제는 덜 중요하니까 밀쳐놓고, 이런 전략이 되면 저는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것이 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북한판, 러시아판, 중국판이라는 일종의 지진판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가장 지금 가변성이 높은 판이 북한판, 러시아판입니다. 중국판은 좀 더 안정적이죠. 더 무게가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북한판은 매우 요동치는 판일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한 4년, 5년을 두고 본다면 이 북한의 문제란 것이 매우 높은 가변성 때문에 북한판이 먼저 움직여서 이 중국판과 러시아판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판에 올인하고 북한판은 멸치두자 하는 전략이 만약에 해리스 정부의 전략이라고 그러면 저는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북한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지, 더 미루게 되면 더 큰 비용으로 한국과 미국에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해 주신 김병현 서울대 석좌 교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 발표 연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남 고려대학교 중국연구센터장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이정남 교수입니다. 저는 제가 맡은 주제는 미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의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전환과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하에서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관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경쟁과 압박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합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서 이런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이어서 이 경쟁과 압박 중심의 대중국 정책의 어떤 기조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특히 이 동맹 구조, 그 미국의 우방국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더욱더 체계적으로 압박과 이 견제를 심화해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적 그 경쟁을 관리하에서 진행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른바 디커플링 정책을 딜리스킹 정책으로 전환시키면서 전술적 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그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기조는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베이징 대학에 저명한 그 왕지스 교수는 미국의 이런 대중국 정책의 기조를 크게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서 포린 어페어스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냉전의 전사, 경쟁의 관리자, 그다음에 화해파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본적 기조는 이 경쟁과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대미 정책을 전고해 가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정세 인색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과 어떤 국내 체제 통치 기반을 확립하는 일련의 대응을 꾀하고 있습니다. 19차 당대, 즉 2017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의 정세는 중국의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20차 당대를 전후로 해서 중국은 전략적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더욱더 공고화하는 일련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체제 안보, 즉 이 경제 발전보다 안보 중심의 어떤 전략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인 과학 기술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이른바 신질 생산력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중국식 현대화와 그다음에 이것에 기반한 신문명 창조, 중국의 부상, 이런 슬로건들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서 기본적으로 대미 정책의 방향은 크게 인도와 투쟁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중국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중국의 견제를 완화하고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인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중국의 핵심이 이른바 타이완 문제나 체제와 관련된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주도하는 포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발표된 일련의 구상, 즉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경제 발전 구상, 글로벌 신문명 구상을 통해서 중국을 국제 시스템의 중심으로 이치시키고 미국을 주변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일련의 구상들을 제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을 유인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구사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구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차기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으로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가 놓여진 구제적 조건은 앞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미국의 상대적 국력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호주의 로이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중 간에 사실상 양극 체제가 형성됐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는 것처럼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은 과거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내적으로도 중산층 이기와 그다음에 이주 이민을 둘러싼 갈등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도처에서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미국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기조를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이 최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중국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중국의 전략계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고, 이런 관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기본 기조들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중국의 어떤 내부의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적 갈등이나 경제 사회적 전면적 단절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기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의 기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어떤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리스가 될 경우, 트럼프가 될 경우를 제가 나누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기본 기조를 해리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것이고, 간주하면서 동맹국들과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관리하여서 전략적 경쟁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예상치 못한 어떤 파괴적인 현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전략적 경쟁을 한다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라면은, 트럼프의 경우는 트럼프도 역시 이 바이든과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미국의 전체주의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 바이든과 해리스와는 달리 이 거래적인 동맹 관계나 그다음에 어떤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통해서 이 대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시켜 간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와 과학기술 영역을 살펴보면은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딜리스킹이라는, 즉 작은 마당과 높은 펜스라는 기존의 바이든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이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이제 과도한 어떤 관세 인상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해서 무역 갈등,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해서 트럼프는 이 디커플링, 즉 큰 마당, 이 높은 울타리라는 슬로건 하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는 그런 시도를 해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안보를 동맹 관계를 통한 어떤 공동의 협력적 대응보다는 주로 경제나 무역 관련 어떤 대응책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 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이 해리스는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시하고 강화해 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어떤 그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의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한 어떤 이 전략을 구사해 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인내라는 바이든 시기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구사해 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 역시 물론 그 한미일이나 한미 동맹의 어떤 그 기본적 틀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 관계를 추구하거나 중국과 직접적인 양자 관계로 이 한반도 문제를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북한 핵 보유에 대한 불가능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 해리스와 다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어떤 그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북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이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과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협상을 추구할 가능성을 우리가 우려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완 문제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바이든,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 모두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트럼프의 경우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이런 원칙을 고수하지만은, 이런 원칙들의 고수를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 타협이나 어떤 그 무역 협상의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이 지역의 안보 불안의 등장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은 이들 국가들 중에서 누구를 선호할까요? 중국은 이들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선호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중국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건이 되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정책의 기본 기조는 전략적 경쟁과 압박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론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기본적인 전술적 제형에서 일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럼프 2기가 등장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보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다자적 접근보다 양자관계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가치 동맹보다 거래적 동맹관계를 중시하면서 바이든 정책을 물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보다 중국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이 봉쇄가 상대적으로 이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 인태 지역에서의 경제 안보 영역에서의 어떤 그 다자 동맹을 통한 경제의 약화,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이 반드시 중국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만으로는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료되고 이것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의존이 약화되고, 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시도될 경우에는 이 중국이 EU를 중국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인보다 훨씬 큰 전략적 대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에서도 미국의 다자 동맹에 기반한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 수요 의지가 트럼프의 등장에 따라서 약화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국가들의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수요 의지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7일에 이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호주 국방장관이 이른바 이 인태 4개국 어떤 그 회담,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어떤 국방장관의 회담을 합의하는 일련의 어떤 그 형태들을 볼 때 이 지역 국가들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수요 의지들 미국과 상관없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더구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 전제로 하지 않은 모호한 행태로 협상을 이끌어갈 경우에 중국은 북한 핵 협상 과정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가 이로 인해서 이 한국이나 일본 어떤 주변국들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안보 불안에 따른 대응 지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일어난 중국의 전략적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완 문제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만약에 타이완 문제를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중 협상의 칩으로 활용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지역 안보 불안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선호대를 나타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이 대미 전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큰 방향의 틀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시진핑 3기로 들어선 이후에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조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경제의 안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기 전에 이 트럼프 2기의 등장이나 내지는 해리슨의 등장이 한반도를 둘러싼 기본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은 제 생각에 제가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의 강화는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저는 상수로 자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중국과의 경쟁 강화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정책의 본질적 환경 변화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국가 대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냉전기에 양 진영 간의 완전한 단절과 대립 구도의 국제 질서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상호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신협력 체제의 형성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협력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4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저는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글로벌 중추 기구로서 규칙 기반 질서에 기초한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 수립이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 중국의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나온 국가 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전략임을 분명히 하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점을 설득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중 사이에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을 탐색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인데, 한중 간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은 구조적인 모순으로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과도한 관계 발전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서 관계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중단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중 간의 갈등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국과의 갈등 및 분쟁 상황, 가능 분야 영역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소통과 사후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이 새로운 협력의 동력을 찾아서 이 양국 간의 전략적 문제만 부각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관계 경색을 피해가야 된다. 특히 재난이나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리스와 이 트럼프 중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나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어떤 그 정책,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은, 우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은
대중국 정책에서 동맹관계에 기반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과 경제관계에서 이 어떤 그 딜리스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함께 공동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안보 영역에서는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는 타이완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동맹국으로서 규칙 기반 질서의 틀을 지키면서 공동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큰 전략적 어떤 인내 기조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동맹이나 다자 관계에 기초하기보다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맹관계에 기반한 대중국 견제 정책 참여 요구로 인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이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제와 과학기술 정책에서 이 비록 큰 울타리라는 이른바 디커플릭 정책 기조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동맹국들의 연도를 통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 주목할 만한 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영역에서도 다청차야 안보 동맹 강화에 기반해서 이 대중국 공동 대응을 강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타이완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그걸로 인한 어떤 그 충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것들도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영역에서는 저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내에서 이 미국과 협력을 고도로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도 일정 수준의 공간을 저는 확보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 중국 내에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출사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2주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베이징 지사를 방문해서 들은 얘기는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자진 철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상실되면서 살아남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한 한중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이 한국 기업들이 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책적 대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기술 동맹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제재 범위 밖에서는 중국 시장 확보 전략을 유지하는 노력에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돼서 반인플레이션법이나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반도체와 과학기술 관련 어떤 이 동맹 차원의 공동적인 어떤 그 대응이나 이 제재를 강조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서 열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직접 투자나 수출입 구조에서 어떤 식의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심각한 정책적인 어떤 그 탐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비핵화 공감대를 분명히 하면서 협력을 모색해 간다고 보는데, 비록 북한의 체제 이탈이나 그다음에 체제 붕괴 가능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중국이 대북 제재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든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이렇게 일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 국가는 저는 여전히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등장해서 만약에 이 비핵화를 분명히 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 핵 문제에 대한 일련의 어떤 그 해결을 시도들을 해간다라면 저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과 접촉면을 열리고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이 핵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함께 탐색하고 협력하는 어떤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국제적 이슈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그동안 우리가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중국과 우리가 이렇게 그 불필요한 이런 충돌들을 많이 유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도 보다 세련된 외교 전략과 전술들을 구사하면서 가능하면 우리의 기본 입장을 준수하면서도 최대한 어떤 이 파괴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정남 고려대학교 중국연구센터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이번에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이와 같은 그 발표를 준비했을 때 로봇 관계는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특히 북한 파병 소식 때문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슬라이드를 약 한 달 전에 준비했을 때 이미 파병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파병에 대한 그 언급 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로봇 관계를 보면 변수는 하나, 미지수는 하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로봇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변수입니다. 하지만 미지수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것도 로봇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최근에 그 로봇 밀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주의 정권이 연대선 이야기도 있고 전통적인 동맹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와 같은 분석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로봇 관계는 로봇 밀착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말하면 그 로봇 관계가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마 장애물이 두 가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북한 경제의 상황을 보면 호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 역사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 관계는 소련과 북한 관계이든 러시아와 북한 관계이든 경제적인 기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시장 경제를 감안하면 북한이 국제 시장에서 잘 팔고 비교 우위가 있는 수출 항목은 러시아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비교 우위 수출 항목은 무엇일까?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중국은 북한 석탄이든 철광석이든 수요가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경쟁 국가이다. 경쟁자이다. 수산물은 어떨까요? 두 번째,
수산물이다. 북한 수산물은. 러시아에서 수산물이 1인당 소비량이 너무 작고 지금 약 17kg 정도, 1인당 17kg 정도이니까 한국, 일본 4분의 1,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수산물을 많이 먹지 않아요. 경건업 유일한 예비는 파견노동이다. 파견노동만 수요가 있다는 북한 수출입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개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80년 동안 소련과 북한, 로북 관계, 소북 관계가 좋아지는 이유는 전략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인데 경제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제1차 대전과 많이 비슷한 참호 전쟁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대구전 포탄입니다. 러시아는 국내 생산도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 값싸게 얻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대러시아 무기 수출, 특히 대구전 포탄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아마 대러시아 대구전 포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북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애는 산산이 없거나 정치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병력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지만 북한 파병이 가능성은 매우 높아서 보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좀 나중에 할 이야기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정부는 푸틴 정부는 다시 한번 신병 병력 동원을 국내에서 기피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동시에는 그냥 돈으로 병력 국내에서 돈으로 러시아 사람이 병력을 얻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푸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병력 수입은 특히 값싼 병력 수입은 매우 좋은 대안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이 있는데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동안 로북 밀착은 별 바뀌지 못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평화 조약 이후에 거의 확실히 다시 로북 관계가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기반이 없습니다. 사상적 기반도 아주 약하고 전략적인 이익도 별로 없고 경제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미지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제일 먼저 러시아 국내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2022년 봄, 2022년 여름에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겨냥하여 세계 역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엄격한 제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실패이다. 반대로
지난 2, 3년 동안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많이 가속화됐습니다. 최근에 잠깐만요. 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에서 거의 10년 동안 보지 못한 5% 정도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각주가 그 때문에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이나 정부에 대해 불신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푸틴 정부를 반대하는 생각도 많고 해외로 간 사람도 망명자들이 많이 생기지만 백성들은 반대감이 없습니다. 왜? 살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동원령이 내린다면 큰 불만을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 대부분은 전진을 반대하지 않거나 지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집에서 있을 때만 지지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북한 파병이 중요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진은 반대로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경제력, 러시아 경제력, 인구도 비슷하는데 우크라이나 경제력과 인구가 러시아보다 아주 약하는데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는 해외 지원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나라들은 서양 나라들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십시오. 로북 밀착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서양 국가의 정치력,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미국 대통령 상황을 보면 당연히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시나리오입니다. 카밀라 하리스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난 전쟁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매우 비슷한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대체로 말하면 민주당 행정부는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여전히 지속할 것 같습니다. 군사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을 과장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 사실을 얼마 정도 아는지 모르지만 바이든 시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건설을 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패전을 예방하기 위한 군사 지원입니다. 군사 지원의 규모,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규모, 기간, 구성을 보면 기본 목적이 무엇일까?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패전을 예방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건설을 잘 하기 어렵게 하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별로 바람직한 게 패전이다.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아마 하리스 행정부는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지속한다면 그 로봇 밀착이 여전하고 당연히 그 북한은 여전히 군수 물자를 많이 수출하고 파병도 가능한 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수만 명까지 잘 모르지만 수만 명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은 어떨까요? 그 트럼프는 고립주의 고립주의 그 사상이 아주 강하고 트럼프도 특히 그 부통령 후보 벤스는 그냥 고립주의 이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많이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성공의 경우, 당선된 경우 미래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공화당은 조금 어렵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이면 시나리오는 하나뿐이다. 공화당이면 아마 적어도 세 개입니다. 현 단계에서 트럼프는 그 공약이 있습니다. 당선되자 그 우크라이나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공약을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아마 구체성이 없지만 여러 자료, 여러 소문을 보면 트럼프는 당선된다면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압박을 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희망은 미국 군사 지원 의존도가 너무 높은 우크라이나가 이 지원 없이 싸울 희망도 없고 패전을 기피할 희망도 없어서 그 미국 압박에 굴복하고 휴전,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인기도 없는 휴전을 체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휴전입니다. 트럼프의 선거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러시아는 특히 지금 그 전투장 상황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유익한 상황이다. 러시아도 미국이 이와 같은 외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첫째 시나리오는 휴전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 압박에 굴복할 경우, 둘째로 굴복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시나리오와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조금 주고 전진은 2, 3, 4년 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셋째 시나리오는 특히 벤스와 같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꾸어 말해서 휴전회담, 그 휴전회담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그 패전이나 항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 한반도 문제로 돌아간다면 전쟁이 시작하자 로봇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보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 러시아는 미국과 어느 정도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민주국가와 대립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만 북한과 비교적 좋은 외교 관계가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교는 무엇입니까? 미소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 전쟁 이후 그 관계는 겉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제 기반이 약해서 협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많이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보이지 않게 멀어지고 그 말로만 서로 듣기 좋은 말을 하겠지만 많이
다시 많이 조금 밀착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종료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네.